알랑바디우의 존재와 사건 강의 수업 1부의 9번째 시간이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일단 짚어드리고 오늘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실제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여러분? 자, 제 목소리 잘 안 들리거나 저번처럼 뚝뚝 끊기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댓글로 말씀해 주십시오. 자, 지난주에 완결된 비확정성, 자, 이런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일견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좀 사변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완결된 비확정성.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락강의 실제 개념과 바디우의 실제 개념이 좀 다를 수 있다 라고 언급을 드렸죠. 혹은 이렇게 이야기 될 수도 있습니다. 락강은 그 실제 개념에 대해서 바디우처럼 명확한 구분을 해놓지는 않았던 걸 아닌가, 혹은 해놓았지만 이렇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바디우처럼 규정하지는 않았지 않았나. 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실제 개념이 무엇인지. 근데 두 사람의 공통점은 있어요. 두 사람의 공통점, 바디우와 락강의 공통점은 다 실제 철학자이자 실제의 정신분석가라는 것이죠. 실제 개념을 주요 개념으로, 가장 주인공으로, 테마로 삼고 평생을 연구를 지속해 왔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런 만큼 두 사람 모두 실제라는 건 규정상 사유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걸 사유 불가능한 것으로 남겨두지 않고 어떻게 사유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탐사했던 연구자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 점에서는 둘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사변적인 이런 철학적인 관점의 해석과 설명을 조금 확장시켜서 우리 삶의 문제로 되돌려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실제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 자체이고 우리의 존재 자체예요. 우리 자신인 것이죠. 우리 자신을 어딘가에 가서 설명하거나 어딘가에 가서 해명하거나 제시하려고 할 때, 나를 보여주려고 할 때는 이 실제는 잠시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그 고정관념의 상징계적 틀이 나를 누군가에게 재현하게 되는, 자,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자, 그럼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우리 자신을 우리 사회에, 우리 공동체에 제시할 때에 사용하게 되는 그 틀, 그게 전부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락강이나 이 바디와 같은 철학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우리 자신이 그렇게 현시되고 재현되는 것,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사람들에게 이해되는 방식 말고 우리의 존재는 그거보다 더 풍부하다, 그거보다 더 포착할 수 없는 많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곳을, 우리 자신의 존재의 그 더 풍부한 영역을, 아직 셈해지지 않은 그 영역을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 혹은 그것의 힘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그 유한한 공간 내부에서 우리가 귀속되는 그와 같은 존재 이상의 무엇이 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이 세계의 유한한 틀 말고 그것을 넘어서는 지점은 가질 수 없는가에 대한 사유를 그와 같은 방식의 가능성을 타진한다라는 의미에서 실제 개념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사변적인 설명은 아니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있어서 지금 이것이 전부인가.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이것은 결국 우리가 셈해진 형태의, 즉 이해 가능한 형태의 한계 안에서 파악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저의 삶 자체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는 그걸 회고적으로 되돌아보면서 나는 누구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는 누구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이 틀은 결국
우리 자신의 고유한 것이기보다는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부여한 판단의 기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의미에서 유한한 것이고 결국 타자적인 것인데, 그런 타자적인 판단 말고 그것 말고 다른 것이 있는가에 대한 탐사를 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신분석의 영역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쾌락, 주의상스에 관련해서 그것이 전부인가, 우리의 욕망의 한계가 그와 같은 틀 안에서 반복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그걸 넘어서는 우리 자신의 욕망의 영능이란 존재하지 않는가를 탐사하는 그와 같은 학문이라고 한다면, 철학은 철학의 역사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의 그 존재 문제와 관련한 탐사를 동일한 방식으로 이어간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실제라는 개념은 결국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그건 그저 철학이 말하는 혹은 정신분석이 말하는 사변적인 개념, 컨셉만은 아닌 것인데, 자, 그런데 이 실제 개념이, 자,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이해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완결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비확정적인 것은 맞는데 완결된 건 아니다. 그건 열려있는 개념이다. 그거는 마치 사물 그 자체인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디세그네, 개념 파악할 수 없다, 이렇게 둘러서 외곽선을 그려낼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일반적인 실제에 대한 태도였던 것인데, 지금 바디우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미에 살펴본 바에 의한다면 바디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게 비확정적인 것은 맞지만 어떤 완결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공백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면 공백은 없음인 것이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2부, 3부 진행해 나가면서 바디우가 공백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텐데, 자, 공백을 우리가 사유할 때 두 가지 사유 방식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공백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것이잖아요. 공백. 그러니까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이 바로 파르메니데스의 존재론적인 질문에 대해서 플라톤이 했던 규정에 대한 바디우의 또 다른 새로운 규정이 이어지는 부분이기도 한데, 자, 공백은 없음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공백을 규정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없다라고 말한다면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이죠. 실제를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실제를. 여러분, 실제라는 단어를 제가 다른 많은 단어도 프랑스의 철학자인 것이니까 프랑스어를 원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그런 습관이 있기는 하지만, 특히 실제라는 단어는 프랑스어로 쓰려고 노력을 해요. 더 리얼이라는 단어, 영어도 있고 실제라는 우리나라 말도 있지만, 제가 굳이 le réel이라는 단어를 주로 쓰는데, 미국식 알파벳 발음으로 발음을 한다면 R-E-E-L이죠. R-E-E-L, le réel. 자, 그런데 그렇게 프랑스어로 발음하는 이유는, 프랑스어로 여러분들에게 알파벳을 전달해 드리려는 이유는, 자, 그게 락강의 아주 뛰어난 기가 막힌 기표적 전환과 유희에 의해서 재미있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R-E-L을 락강은 세미나 9에서 뭐라고 제안을 하는가 하면 뒤집으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거꾸로 읽어보라고. R-E-E-L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되나요? L-E-E-R이 되겠죠. 읽으면 레아라는 단어가 돼요. 레아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독일어죠. 독일어의 공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는 공백이다라는 뜻이죠. 자, le réel은 레아라는 거예요. réel이라는 프랑스어가 거꾸로 읽으면 독일어의 공백이라는 단어가 된다는 거죠. 레아라는 단어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왜 락강은 이런 언어의 유희를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 기표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의 기표는 하나의 기의를 가리키지 않는다라는 것, 보다 자유롭다라는 것이죠. 특히 실제라는 기표가 그러한데, 그 실제라는 기표의 의미에 사로잡히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 실제라는 기표는 첫 번째 의미로서는 이거예요.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것, 실제 그 자체. 우리가 상징계 안에서, 언어의 틀 안에서 그것과 마주하고 있을 때에는 우리는 우리의 틀을 거기에 던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무언가가 던져져서 포획된다면 그건 더 이상 실제가 아닌 것이죠. 그건 상징계 내에서 샘해진 산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걸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실제라는 것은 자, 공백이라는 것인데 어떤 공백인가 하면 뭔가가 텅 비어 있는 그런 공백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공백이 아니고, 이전에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 질서가 없다, 질서의 공백이다라는 의미에서 공백이라는 거예요. 뭔가 카오스가 있는데 실제라는 것이 그곳에 있는데 우리의 상징계의 틀로는, 우리의 사유의 틀로는, 우리의 지식의 틀로는 포착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것은 텅 빈 공백이라기보다는 질서나 논리가 없는 공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가 거기에는 없기 때문에 논리와 질서의 공백이라는 의미에서 레아는 헬이고 헬은 레아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 실제는 공백이라는 것이죠.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제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실제는 없는 거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으니까, 내가 파악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세계가, 우리의 지식의 체계가 그것을 파악할 수 없으니까 그건 없는 거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그건 카오스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건 카오스예요. 자, 그런데 바디우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바디우가 그것이 질서가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셈할 수 있는 질서가 없다라는 의미에서는 그것은 없다이지만, 이걸 문법적으로 이렇게 뒤집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대신 없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그런 문법적인 전환을 제안하죠. 이 이후에 등장하는 바디우의 제안인데, 지금 우리의 진도 안에는 있지 않고 오늘 진도 안에는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바디우가 그렇게 얘기해요. 없다라고 말하는 대신 없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어떤가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이게 어떤 아이디어일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공집합이라는 개념이 성립되는 아이디어예요. 수학에서 0이라는 수가 있잖아요. 0이라는 수가 있어야 돼요. 0이라는 수가 없으면 수학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런데 0이라는 수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없음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수학의 아이디어에서 바디우가 없음이 있다라는 개념을 끌어온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공집합이 뭐예요 도대체?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원소가 없는 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허공에다 대고, 이 텅 빈 허공에다 대고 이렇게 하는 제스처랑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허공에다 대고, 자, 여기 뭐가 있어 라고 말하는 제스처라는 것이죠. 거기에 테두리를 이렇게 디세그네 하는, 이렇게 테두리를 치는 그런 제스처예요. 자, 이거 기이한 제스처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뭐가 있어? 라고 질문을 하면 봐봐, 아무것도 없음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런 행동들, 이런 언변들, 이게 사변적이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건 우리의 존재와 진리를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사안이라는 것이죠. 핵심적인 사안. 왜 그런지를 좀 더 일상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상적인 차원에서. 제가 자주 드는 사례의 형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의 어린 시절이었기도 했고, 제가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관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떤 학생이 있었어요. 뭐 중학생이어도 좋고 고등학생이어도 좋아요. 자, 이 학생이 있어요. 뭐 소중한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죠. 자, 아들이라고 칩시다. 한 남자라고 칩시다. 한 남자아이가 있어요. 중학생이에요. 혹은 고등학생이에요. 그런데 그 학생이 속한 반의 선생님과, 그 학생이 속한 반과 선생님이 속한 그 학교와, 그 학교가 속한 그 도시와 그 국가와 그 세계가 바라볼 때에는 이 학생은 평가의 기준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성적이 몇 점이고, 혹은 뭐 행동 거지가 어떠하고,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특활 활동을 뭐뭘 했고, 뭐 이런 방식으로 이 학생이 평가가 되죠. 혹은 뭐 나쁜 학생으로 평가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어떤 폭력 행위에 휘말렸다, 그러면 뭐 학폭, 나쁜 학생. 자, 그런데 성적은 좋다, 그러면 성적, 좋은 학생. 뭐 어쨌든 평가의 기준들이 이 학생에게 가해질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학생 어떤 집합 안으로 들어와요.
어떤 집합 안으로 들어오죠. 세매진다라는 것이죠. 이 학생은 어떤 집합 안으로 들어와요. 예를 들면 뭐 우등반의 집합 안으로 들어오죠. 성적이 아주 좋은 반에 들어가요. 혹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속 다른 집합 안으로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 예체능반으로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뭐 미술을 좋아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림 그리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학생반으로 들어가서 예체능반으로 들어가죠. 그럼 예체능반으로 들어가면 또 거기에는 판단 기준이 있겠죠.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 뭐 좋은 대학교, 미대에 갈 수 있는 성적의 학생, 아니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을 그리는 학생. 그러니까 이 학생은 좀 이상한 학생. 그러니까 좀 단계가 낮은 학생. 혹은 이 학생이 예체능이 아니고 또 다른 어떤 반이었는데 공부를 안 한다고 쳐보세요. 맨날 저 뒤에 앉아서 선생님이 읽으라는 교과서 같은 거, 뭐 그런 문제집 풀지 않고 다른 책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알 수 없는 책을, 선생님도 듣도 보도 못한 책들을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학생은 어떤 학생인가요? 이 학생은 그 판단 기준 안에서는 나쁜 학생이에요. 최소한 성적은 나쁜 학생이에요. 뭐 인성이 나쁜지 아닌지는 일단 모르겠지만, 자, 성적은 나쁜 학생이에요. 왜냐면 성적이 안 나오니까. 자, 그 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그 학생을 판단하는 다양한 셈법이 있죠. 이걸 하나로 셈하기라고 바디오는 불러요. 근데 그 모든 셈법으로 판단하자면 이 학생의 기준이 나오겠는데, 그런데 이 학생이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성적이 나쁜 학생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의 성적은 당신들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당돌하게 이 학생이 주장한다면, 당돌하게 이 학생이 나는 열반 학생 아니고 우반 학생도 아니다. 나는 당신들의 기준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얘기한다면, 혹은 이 학생의 부모님이 와서 우리 학생은, 내 아들은 괜찮은 아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선생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괜찮은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성적은 안 좋습니다. 괜찮은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우리 학교에 평균을 떨어뜨리고 있는 학생이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 학생이 주장하는 거, 그 학생의 존재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나의 존재는 선생님이나 학교의 기준에 의해서 파악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학생은 나의 존재는 당신들의 기준에 의해서는 판단될 수 없는 영역, 즉 어떤 종류의 텅 빈 영역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나 학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학교와 이 선생님과 이 공동체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 자, 그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 말고 다른 건 없는 걸로 판단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있다라고 규정하기 시작하면 대혼란이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각자가 다 그러면 당신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지 않는 나의 소중함과 어떤 좋은 점이 있으니까 이걸 성적에 반영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대혼란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학교나 공동체는, 최소한 어떤 교육부는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없다, 그런 건 없다. 그런데 이 학생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이 둘의 싸움은 이런 개념의 싸움인 것이죠. 이쪽에서는 나는 공백을 가지고 있다, 그걸 나는 가능성이라고 부르겠다 라고 주장해 학생은. 반면에 학교 측에서는 아니다, 너가 주장하는 그 가능성은 없는 거다. 왜냐하면 리스트에 없으니까, 성적을 낼 수 있는 리스트에 없으니까 없는 거다. 자, 이 싸움인 것이죠. 이게 일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정치적인 차원일 수도 있고 교육적인 차원일 수도 있고 우리가 공백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어떤 쪽에서는 공백은 없는 것을 지시한다, 없는 것을 말하는 기호다 라고 주장하는 권력의 관점이 있고, 다른 쪽에서는 공백이란 없다라고 말해지는 무언가가 아니고, 그것에 대한 기호가 아니고, 공집합이라는 것은 없는 것에 대한 신호가 아니고 당신들이 셈할 수 없음에 대한 증거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둘의 싸움이, 그런 구도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실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 태도인 것이죠. 태도예요. 한쪽에서는 셈할 수 없는 것은 없는 걸로 치부하는, 자, 그러한 태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셈할 수 있는 기준의 세계에서는 그 셈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자신들의 기준의 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하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 셈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지식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파악할 수 없는 건 없는 걸로 치부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존재의 입장에서는 누군가의 개인적인 존재의 차원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셈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의 셈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무엇이지만 그것이 실제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나에게는 중요한 무엇이다 라는 거예요. 그걸 나는 괄호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나는 공집합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공집합이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그 2부의 수업에서, 바디우 수업에 앞으로 전개될 2부의 수업에서는 공집합의 개념과 공백의 유령이 어떻게 떠도는지에 대한 관념이 논증되기 시작하죠. 다시 말해서 공집합의 규정, 공집합이란 모든 집합의 모든 집합, 그게 어떤 것이 되었건, 그게 어떤 집합이 되었건, 어떤 귀속의 관계가 되었건, 모든 집합의 보편적 부분 집합이라는 이 규정, 이 체르멜로 프랭켈 공리의 이 규정, 이 수학의 이 규정이 바로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는 아주 뛰어난 규정이라는 거예요. 셈해질 수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없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의 셈할 수 있는 능력의 없음이 거기에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 공백이고 공집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이 공집합은, 자, 테두리 쳐진 공집합은 규정된 공집합이고 그 자체로 완결되어 있어요. 그 자체로 이 공집합의 공리는 그 자체로 지탱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 자체로 서 있을 수 있는 공리라는 것이죠. 그 자체로 수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논리적으로 증명 가능한 공집합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디우가 생각하는 완결된 비확정성이라는 개념인 것이죠.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공집합은 또한 바디우에 의한다면 이런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공집합은 그래서 여기저기 막 산재해 있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라는 거예요. 공집합은. 그러니까 하나의 규정 안에 들어온다라는, 일자의 규정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일자라는 것은 앞으로 살펴볼 테지만, 일자라는 것은 어떤 지식의 체계가 무언가를 셈하는 그 오퍼레이션으로서의 일자만이 있는 게 아니고, 오퍼레이션으로서의 일자만이 있는 게 아니고 공집합도 일자라는 거예요. 공집합도 보편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실제를 보편적인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잖아요. 사유 불가능한 것, 셈해질 수 없는 것, 셈해지는 것에 저항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은 일자가 아닌 것 같아요. 일자에 오히려 대항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보편적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개별적이고 우리 서로가 소통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의 아주 개인적인 무엇, 존재와 관련된 무엇이 다른 누군가의 아주 개인적인 무엇과 비교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즉 각자의 실제가 비교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비교 불가능하다. 그거는 공동체의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 같다라는 태도를 취하는 게 일반적인데, 근데 바디우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거예요. 그게 공집합이라면 우리가 그걸 공집합으로 규정해 볼 수 있잖아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누군가의 순수한 가능성은, 아주 개인적인 것은 공집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왜 공집합인지. 셈하는 권력이 그것을 셈할 수 없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치부되는 그 존재를 우리는 공백, 공집합, 셈의 능력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면, 자, 그건 공집합인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공집합은 규정상 하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집합의 규정이 뭐예요, 여러분? 앞으로 제가 바디우의 이 공집합의 개념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덧붙여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공집합의 규정은 뭐예요? 간단해요. 모든 집합은 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공리, 체르멜로 프랭켈 공리가 설정하는 그 규정들은, 그 공리들은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디우의 특성이죠. 바디우는 항상 논증하고 규정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까지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자, 공집합의 규정은 뭐예요? 원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공집합의 규정이에요. 여러분 다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여러분. 공집합이란 무엇인가? 원소를 갖지 않는 집합이라는 거예요. 텅 비어있는 집합이라는 것이죠. 원소란 무엇인가? 원소란 일자에 의해서 셈해지는 것들을 말해요. 그렇다면 공집합은 원소를 갖지 않는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원소를 갖지 않는 이 공집합은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의 집합을 우리가, 여기에도 하나의 집합이 있고
A라는 집합이 있고 저기에도 A라는 집합이 있다라고 말할 때에는 자, 한국에도 A라는 집합이 있어. 그리고 미국에도 A라는 집합이 있어. 라는 것을 우리가 논증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A라는 집합의 원소와 한국에 있는 A라는 집합의 원소를 들여다봐요. 그리고 이게 외연적 방식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잖아요. 집합을 파악하는 방식. 하나의 집합이 어떤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A라는 집합이 어떤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자, 미국에 가서 봤더니 또 어떤 집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원소들을 살펴봤는데 똑같은 원소인 거예요. 한국에 있는 그 A라는 집합의 원소와 미국에 있는 그 X라는 집합의 원소가 똑같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그 집합도 A인 거예요. 같은 집합인 것이죠.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이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공집합은 어떤가요? 공집합이 여기에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공집합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저의 마음속에도 공집합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개의 공집합이 같은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살펴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소를 살펴보면 되죠. 그런데 공집합의 규정이 뭡니까? 원소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예요? 그 두 개는 두 개일 수가 없어요. 그 두 개는 하나인 거예요. 왜냐하면 원소가 없으니까 두 개를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의 집합을 두 개로 만들려면 우리가 원소를 알고 있어야 그걸 카피할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저라는 사람의 DNA의 원소를 여러분 집합으로 만들어서 그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면 복제를 통해서 두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백상현이 두 명이 될 수 있어요. DNA 복제에 의해서.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DNA를 살펴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을 두 명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나 하나인 거예요. 공집합은 그래서 일자라는 거예요. 공집합은 또 다른 일자 개념인 것이죠. 공집합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에나 있지만 하나인 거예요. 똑같은 집합인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약에 공집합을 락강의 개념대로 실자라고 규정한다면, 즉 해를 레아로 규정한다면, 실제를 공백으로 규정한다면 그건 공집합인데, 그렇다면 이 공집합은 어디에나 떠다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어디서나 발견되잖아요. 공집합이라는 것.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집합의 보편적 부분 집합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집합, 한국의 집합, 미국의 집합, 이쪽 공동체의 집합, 저쪽 학교의 집합, 모든 집합, 아무리 그 집합들이 다 질적으로 다른 집합일지라도 모든 집합에는 공집합이 귀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귀속이 아니라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보편적 부분 집합이니까 포함 관계인 거예요.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공집합은 어디에나 있어요. 공집합은 집합만 구성되면 그 안에 공집합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하나의 공동체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그 공동체로부터 파악될 수 없는 무언가가 하나 있어요. 언제나. 자, 그런데 그 모든 공집합이 똑같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모든 공집합이 같은 것이다라는 건, 일자다라는 건 하나밖에 없다. 공집합은 두 개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원소가 없으니까 복제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두 개가 될 수 없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논증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당신도 그걸 갖고 있구나. 나도 갖고 있다. 그런데 그건 같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사유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이야기들인 거예요. 이 완결된 비확정성, 이런 개념은 말 자체는 완결되어 있다, 그리고 비확정성이다. 이 두 개는 충돌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비확정적인 것은 완결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게 바디우의 실제 개념의 혹은 공백 개념의 특수성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뛰어난 전환인 것이죠. 실제를 바라보는 아주 뛰어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바디우 이전에는 이 실제 이런 거, 이 카오스에 대해서 그것을 아주 개별적이고 판단될 수 없고 사유 불가능한 다수로서 봤어요. 다수조차 아닌 것. 다시 말해서 세매지기 이전의 다수. 다시 말해서 접근 불가능한 것.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태도는 히스테리적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바디우 이전의 20세기 철학은 히스테리적 철학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바디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디우는 그런 실제 말고 우리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실제가 존재할 수 있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실제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강박증적인 태도로서 실제에 접근하는 그러한 철학을 구성해낸 인물인 것이죠. 그래서 바디우의 철학을 남성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남성적인 것은 강박증적인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전에
히스테리적인 철학이라는 것은 뭐 들르지도 그랬고 푸코도 그랬고 그 히스테리적 철학의 세계에서는 여성적 태도로서 남성적인 플라톤의 철학을 붕괴시키려는 전략을 보였던 그런 흐름이라면 바디우는 남성적 태도로서 남성적인 것을 붕괴시키려는 태도를 보이는 그와 같은 흐름 속에 있다는 새로운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다시 할 테지만 자,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렇게 바디우가 실제라고 부르는 것, 그것은 어떤 고정된 무엇이 대상이 아니고 발생적인 것인데, 자, 그것도 고정된 무엇이 아니고 발생적인 것을 우리가 실제라고 부르는데, 언제나 유동적이고 없다가 있고 변화무쌍한 것을 실제라고 부르는데, 그 실제는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몰락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실제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단순히 어떤 것이 붕괴되는 지점, 단순히 어떤 카오스가 등장하는 지점 이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공백과 만났을 때는 마치 모든 게 소멸하는 지점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바디우의 개념을 통해서 완결된 비확정성이라는 그런 컨셉을 갖게 되면 그건 단순한 몰락이 아니라 무언가가 새로 시작되는 지점,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지점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실제를 사유 가능한 실제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실제가 출현하는 지점, 그 공백의 지점, 그래서 새로운 어떤 상징계가 출현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의 지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그것을 보충해 주어야 하는데, 자, 그것을 확증해 주어야 하는데, 그게 누구인가 하면 지난주에도 충분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주체라는 거예요. 그게 주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읽어드렸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이야기를 바디우가 했죠. Un sujet est dès lors un moment fini de cet avéré. Un sujet avère localement. Il ne se supporte que d'une procédure générique. Et il y a donc stricto sensu de sujets artistiques, amoureux, scientifiques ou politiques. 번역하면 이랬죠. 자, 이제 하나의 주체는 그와 같은 확증에 유한한 계기이다라는 거예요. 주체 개념은 이제부터 이렇게 진리 사건이 벌어지고 공백이 열리고 그 공백으로부터 새로운 상징계가 구성이 되는 그 발생적인 그 유적인 사건,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창조되는 사건의 보증인이라는 거예요. 주체가. 그러니까 주체는 그런 의미에서 바디우의 주체라는 개념은 엄밀하고 고유하게 창조자로서의 주체라는 것이죠. 무언가를 창조하는 순간, 창조되는 순간 참여하는 사람, 자, 그걸 주체라고, 그 과정 자체를 주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우의 철학은 아주 근본적이고 고유하게 창조론적인 주체 개념인 것이죠. 창조론적인 주체 개념.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왔을까? 저는 이런 아이디어도 순수하게 락강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디우가 락강을 탐사하고 락강을 연구하면서 락강이 말했던 진리의 개념, 주체의 개념들을 참조하면서 이런 아이디어들의 상당 부분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락강은 이미 57년에 정신분석의 윤리라는 그 세미나를 진행해 가면서 제가 강의서를 썼던 그 정신분석의 윤리라는 그 세미나 7번째 세미나죠. 세미나 7을 강의해 가면서 세미나를 진행해 가면서 진리의 개념에 대해서 엄밀하게 명백하게 규정을 하고 있죠. 진리란 오직 창조론적인 진리밖에 없다라고. 창조론적인 것만이 진리이다. 진리의 개념은 그것이다라고 아주 초기부터 락강은 규정을 했었어요. 그걸 이어받은 것이죠. 진리란 이렇게 우리가 찾아내는 무언가, 어딘가에 있는 그것이 아니고 주체의 참여에 의해서 무언가가 새롭게 생산될 때, 무언가가 새롭게 만들어질 때, 즉 고유하게 엄밀하게 말한다면 결국 예술가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창조론적인 진리 개념만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다시 바디우가 정리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 80년대 말에 쓰여졌던 이 존재와 사건에서 그걸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 주체가 그와 같은 실제의 발생적인 가능성을 확증해 주는데, 자, 그런 주체가 없다면, 자, 그런 실제도, 그런 진리의 개념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발생적 절차가 곧 주체 그 자체인 것이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네 개의 개념이 모두 다 창조론적인 개념인 것이죠. 주체 개념이. 즉 예술적인 주체, 예술은 근본적으로 뭐예요, 여러분? 예술이란 뭔가요? 예술이란 여담으로 한마디만 덧붙여 드리자면 제가 요즘에 그 스페이스 M이라는 공간에서 현장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꽤 되는데 거기서 스티그마의 정신분석 임상이라고 하는 특강을 5회로 기획된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2회째 진행이 됐죠. 자, 그런데 그 공간에서 다양한 여러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공간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8월 초쯤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30대 초반의 젊은 작가 이스라라는 분과 저와 함께 어떤 대담 형식의 강연을 준비 중에 있어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또 다른 거의 매달 첫 번째 월요일 저녁에 준비를 하게 될 그런 여러 가지 강연, 강의, 대담 이런 프로그램들인데 거기에는 이스라 작가와 같은 젊은 글 쓰는 책을 쓰는 작가분들도 초대가 될 예정이고 예를 들면 뭐 정성일 평론가와 같은 분도 초대 모셔서 같이 영화에 관련된 이야기도 함께 할 테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행사를 준비 중에 있어요. 그리고 그 공간을 새롭게 이름을 붙여서 락카니온 아키텍트라는 공간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 그 공간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공간의 호스트인 김호중 선생님이라고 하는 건축가 분이 계신데 그 건축가 분이 그 공간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그 학술 행사들을 주최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갖고 계셔서 의기투합해서 그분과 함께 저와 김호중 선생님이 함께 그 락카니온 아키텍트라는 새로운 이름의 타이틀을 달고 시작하는 그 공간에서 다양한 강연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첫 번째로 초대할 분이 이스라 작가라는 분인데 글을 쓰는 분이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그 강연의 타이틀을 여러 가지로 구상 중에 있는데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는 구상은 소설의 준비라는 타이틀이에요. 그 소설의 준비라는 타이틀은 잘 알려져 있죠. 그 롤랑 바르트가 마지막으로 콜레지 드 프랑스에서 했던 강의의 제목이었죠. 롤랑 바르트가 소설의 준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글쓰기는 무엇인지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던 그 내용들을 아이디어 삼아서 두 명의 작가가 이스라라는 작가와 백상현이라는 작가 그리고 김호중이라는 그 건축가가 모두 다 어떤 의미에서는 글을 쓰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예술의 과정에서 건축의 영역에서 무언가를 써나가는 사람들의 공간을 개념을 써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인 것이잖아요. 자, 그곳에서 그런 어떤 행사를 지금 기획 중인데 뭐 잠깐 여담처럼 여러분들에게 광고의 말씀을 해드리는 중이기도 하지만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글을 쓴다라는 거. 거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스라 작가와 함께 글 쓰는 사람으로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글을 쓴다라는 건 무엇인가? 자, 그건 일종의 예술의 행위의 영역인 것이죠. 건축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건축이나 예술 혹은 뭐 글을 쓴다라는 영역 다 같은 예술적 주체의 이야기들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이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글을 쓴다라는 것은 결국 새롭게 쓴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쓴다. 다시 말해서 글을 쓴다라는 건 제가 이전에 많은 강연들에서 주장해 왔던 것처럼 예전에 글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강연들을 해왔었던 것처럼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주로 했었잖아요. 글을 쓴다라는 것은 결국 타자의 글쓰기 문법이 멈추는 과정 속에서 견뎌내는 것이다라는 그런 테마로 강연들을 해왔고 지금 기획하고 있는 이스라 작가와의 그 글쓰기에 대한 강연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그 주제가 제시가 되고 그게 보다 발전된 형식으로 전개가 될 내용인 것이죠. 글을 쓴다라는 건 무엇인가? 특히 저와 같은 정신분석가에게 글을 쓴다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결국 첫 번째 사태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즉 나는 이미 쓰여진 존재라는 거예요. 타자에 의해서, 타자의 언어에 의해서 나의 삶은 나의 글쓰기는 이미
무언가의 반복을 실천하고 있는, 실천이라기보다는 반복을 강요받고 있는 사태 속에 던져진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무슨 글을 써도, 어떤 삶을 살아도, 어떤 건축을 해도 이미 존재하는 논리에 의해서 무언가를 반복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걸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멈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움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미약하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목소리로, 새로운 문법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집을 짓고 공간을 형성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야기를 써나가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론들을 재구조화해 나가고, 새로운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고, 그와 같은 방식의 새로움이 결국은 글쓰기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글쓰기가 만약에 예술적인 것일 수 있다면 예술이라는 것은 결국 본질적으로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새로움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로움을 새로운 것에 미쳐서 새로운 것만 좋아해서 새 것만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가 낡은 것에 의해서 반복당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사태를 인지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나의 글쓰기가 타자의 언어를, 타자의 문법을, 타자의 논리를 반복하는 것은 소외된 사태라는 거예요. 나는 타자의 권력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술은 그런 의미에서 새로움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술이라는 것은 항상 새로움을 지향하는 태도, 욕망, 주의상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술만 그러한가? 그러면 예술만 그런 새로움을 추구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술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낡은 권력의 시스템으로부터 새로운 현실에 맞닥뜨려지는, 우리가 현실 정치의 영역에서,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현실적으로 맞닥뜨려지는 새로운 문제들,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는 새로운 위협들, 우리의 공동체의 가치를 위협하는 새로운 다양한 위협들과 현상들과 사태들에 맞서서 우리가 어떤 정치를 실현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낡은 권력의 시스템을 버리고 새로운 권력의 시스템을, 새로운 공동체의 정치 시스템을 발명해내는 것이 항상 요청되는 것이죠. 그것의 요청에 우리가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의 공동체는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치의 영역에서도 결국은 새로움이 윤리적인 것으로 문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치의 영역에서도. 사랑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랑이 왜 새로움에 대한 질문인가? 라고 여러분들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와 함께 이 바디우의 존재론을 따라가다 보면 왜 사랑이 진리의 개념 안에, 발생적인 것의 진리 개념 안에 들어가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예술과 똑같아요. 왜 사랑은 새로워야 되는가? 아니, 왜 내가 예술 작품은 새로워야 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글쓰기는 타자의 문법을 반복하면 표절이니까 새로운 글을 써야 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왜 사랑이 새로워야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의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관찰해 보세요. 혹은 제가 정신분석 임상에서의 전이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관찰해 보세요. 그건 과거의 반복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진다는 건 내가 어린 시절에 상실했던 것, 그 과거의 욕망을 다시 반복하기 위해서 누군가와 맺게 되는 관계의 설정인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 여자 그 자체를 사랑하게 되는 것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여자가, 그 여성이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거울처럼 비추어 주었기 때문에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어떤 태도, 내가 어린 시절에 탐닉했던 부모와의 관계에서 탐닉했던 어떤 쾌락의 유형들을 그 여자가 보여주니까 내가 그 여자와 사랑에 빠지는 것이지, 내가 알아볼 수도 없는 누군가와는 사랑에 빠질 수가 없어요. 사랑이란 그런 것이죠. 그렇게 사랑이란 굴욕적인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보는 순간 첫눈에 반했다. 첫눈에 반했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여자 자체에게는 관심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첫눈에 반했다라는 것은 그 여자가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첫눈에 비추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아주 오래된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는 것이죠. 자, 그럴 경우에 이 사랑은 과거의 반복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랑은 그렇게 시작해요. 모든 사랑은 그렇게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걸 그 사람에게 확인하고 발견했기 때문에 사랑에 빠지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은 낡은 사랑이에요. 모든 사랑은 낡은 방식으로 시작을 하죠. 낡은 과거가 새로운 누군가의 표면에서 반복되는 거야. 거울 관계처럼.
그렇다면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자위행위예요. 자위행위. 내가 좋아하던 걸 혼자서 고독 속에서 그냥 반복하는 것이니까 상대방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런데 어떤 순간 사랑의 기적이 진리와 같이 출현하는가 하면 바로 내가 알아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자체로서 보여주는 무언가를 내가 받아들였을 때,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사람 그 자체를 내 삶 안으로 들여보냈을 때, 자, 그걸 사랑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 나는 과거의 욕망이 반복되는 것을 정지시키고 새로운 욕망의 구조 안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과 나는 더 이상 나의 자위 행위를 멈추고 그 사람 자체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건처럼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사건들의 연속 속에서 결국 사랑의 과정이 어떤 종류의 고군분투 속에서 나에게 그런 선택을 강제하게 되고, 나는 결국은 그 선택을 하게 되었다면 나는 사랑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사랑을 구성해내는 거예요. 사랑도 결국은 새로움의 문제라는 것이죠. 새로움의 문제. 사랑도 발생론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은 뭐 두말할 나위도 없죠. 과학은 낡은 과학의 세계를 반복하는 건 그건 과학의 진리가 아니에요. 과학은 항상 과거의 논리와 체제들이 어떤 모순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주목하고 그 균열의 지점으로부터 새로운 논리들을 창안해내어서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사고의 영역들을 담당할 수 있는 새로운 과학의 이론들을 발명해내는 거예요. 그게 과학의 진리인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이 네 가지의 범주를 횡단하고 있는 이 영역들을 누가 지탱하느냐, 바로 거기에 참여한 주체라는 거예요. 그 주체의 과정이 결국은 그러한 새로움들을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것들이 현실 속에서, 현실 세계 속에서 결국은 촉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토대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범주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오해가 심하고 항상 이해가 쉽지 않은 부분이 바로 사랑이죠. 그런데 락강 정신분석을 염두에 두시면, 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결국 사랑은 욕망의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욕망은 항상 낡은 것의 반복이고, 그러면 락강 정신분석은 어떤 것을 지향하느냐면 바로 그 낡은 것의 욕망의 구조가 멈추고 새로운 기표가 도입되어서 새로운 욕망의 구조가 실현되도록 만드는 그 지향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면, 결국 그것이 사랑이라면 결국 새로움이 문제가 왜 중요한 것인지, 왜 발생론적인 문제가 결국 진리의 문제인지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진리의 문제가 어떤 의미에서 어떤 시간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진도죠, 비로소. 자, 진리의 시간성은 전미래적이다라고 규정하는데, 이 전미래란 표현을 바디우가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거는 우선적으로는 프랑스어의 문법 용어죠. 여러분 프랑스어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 전미래 용법이라는 거, 뭐뭐 했을 것이라면 뭐뭐 했었을 것이다, 뭐 이런 표현, 조건적인 그런 미래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와서 락강이 역시 주체의 시간성 혹은 진리의 시간성이란 개념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세공에서 사용해 왔던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바디우가 일종의 개념적인 연결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진리라는 것이 시간성을 갖는다면, 어떤 시간성을 가질 수 있나? 여러분, 지금 진리가 우리 눈앞에 다가왔다면, 여러분 앞에 진리의 사건이 다가왔다면, 이 진리의 사건은 어떻게 실현된 것으로 규정될 수 있는가, 어떤 시간성 속에서 그것이 진리인 것으로 규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설명할 때 바디우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제가 이걸 읽어드릴게요. Pour penser authentiquement ce qui n'est ici que très grossièrement mentionné, il faut comprendre comment l'être peut être supplémenté. L'existence d'une vérité est suspendue à l'occurrence d'un événement. Mais l'événement n'est décidé tel que dans la rétroaction d'une intervention.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대략적으로만 언급된 것. 지금 서론에서 지금 우리 아직 서론에 머물고 있잖아요. 서론에서 대략적으로만 바디우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저도 대략적으로 이 존재와 사건의 전체 구도에 대한 언급들을 암시들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있어요. 일종의 맛배기 정도의 개념 제시만 되고 있고, 수학적인 논증은 아직 하고 있지 않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대략적으로 그로시에몽 언급된 것에 대해서 올바로 사유하기 위해서는 바디우 이렇게 얘기하죠. 존재가 어떻게 추가적으로 보충될 수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존재라는 구도가 있는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바디우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 있는 것들, 거기에 그냥 있는 것들만 전부가 아니고 이 존재는 더 확장되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존재의 구도가 더 넓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는 추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뭔가 추가되고 보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리의 사건이라는 것인데, 이 진리의 실존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진리의 실존이 존재의 구도 안으로 추가되고 보충되기 위해서는 사건의 발생이 있어야 한다는 거. 사건의 발생에 달려 있다는 거죠.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진리가 촉성이 되면 존재의 구도가 확장된다는 거죠. 자, 그러나 사건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혹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면, 이게 사건일 수 있는 건 어떤 것인가 하면 개입의 소급작용 속에서만 그처럼 결정될 수 있다는 거죠. 사건일 수 있으려면 뭐가 개입해 들어와야 한다. 앙테르벙시옹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개입된 것을 그 개입을 계속 지속시켜 나가서 나중에 가서 그 과거의 시점의 사건이 사건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소급작용, 헤트로악시옹 이라고 하죠. 한국어 번역본에서는 이거를 반작용이라고 자꾸 번역을 하는데, 그건 시간성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일어나서 반작용으로 딱 일어났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헤트로 악시용은 소급해서, 그러니까 과거의 것이 미래 혹은 현재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과거보다 이후에 일어난 어떤 행동에 의해서 다시 규정될 수 있다는 개념이 바로 헤트로악시용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급작용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죠. 그리고 그게 사건의 개념의 중심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이건 역시 정신분석의 개념을 빌어와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정신분석에서는 사건을 증상으로 보죠. 증상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은 이 에베느몽, 아주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바디우의 개념에서 존재와 사건, 이렇게 바디우가 하이데거에 대항해서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을 썼다면, 나는 존재와 사건이라는 새로운 책으로 하이데거를 넘어서겠어라는 이 야망이 엿보이는 이런 타이틀의 제목인 것이잖아요. 에베느몽, 사건. 영어로는 이벤트라고 번역을 하죠. 한국말로는 사건, 원서로는 에베느몽이라고 하죠. 이 에베느몽, 사건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자, 이 사건이 일어나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존재가 있고 사건이 있다라는 거죠. 존재가 그저 홀로 있지 않고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 존재의 구도를 확장시키는 것, 이걸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사건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사건은 일단 이렇게 1차적으로는 이렇게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그냥 막 일어나요. 사건은 여기저기서. 그리고 그걸 정신분석에선 증상이라고 부르죠. 자, 증상의 규정은 뭐예요? 우리의 어제 강의한 내용이긴 한데, 그 토요일 강의에서 오버라이팅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우리의 신체가 표기되어 있다는 거죠. 언어에 의해서, 언어의 권력에 의해서 표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락강의 아이디어잖아요. 언어의 상징계적인 힘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체가. 그런데 이 장악이 완전하지 못해서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나요. 신체의 반란. 이걸 히스테리적 증세, 전환 증세라고 부르죠. 혹은 우리의 행동 양식에서도 반란이 일어나요. 내가 알 수 없는 행동들을 막 하게 되고 그의 증상을 구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증상이라고 불러요. 정신분석에서는. 증상은 뭐냐? 우리를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이 언어의 권력, 아버지의 부성적 권력, 부성적 기표의 이 장악력에 의해서도 상징화되지 않고 빠져나가는 초과하는 지점들, 초과 지점들을 증상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똑같은 개념을 사건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증상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를, 우리의 존재의 세계를 장악하는 일자로 셈하는 그 권력, 언어의 권력이자 이데올로기적인 권력이기도 한 그 권력의 장악력에서도
완전히 장악되지 않고 무언가가 자꾸 균열을 일으킨다면, 균열을 일으켜서 공백을 형성한다면 우린 그걸 사건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사건이란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일단은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건은 증상이다라는 거예요. 사건은 질서가 우리에게 강제된다 해도 어떤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질서가 붕괴되는 지점들이 발견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사건은 그렇게 사건으로 일어나면 사건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사건을 증상이라고 부른다면, 증상이 일어나면, 우리의 몸에는 증상이 일어나면 그 증상은 사건적인 기능을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분석가가 그 증상이 진리의 시작점이라는 걸 알려줘야만 내담자는 그 증상을 진정한 사건으로 인지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이 증상을 제거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겠죠. 뭐 다른 상담이나 다른 정신분석의 세계에서는 이 증상을 사건으로 보지 않죠. 그냥 증상은 안 좋은 거예요. 없애버려야, 제거해야만 하는 대상이죠. 상징화해야 하는 대상이죠. 전통 프로디언들은 그런 방식으로 사고했죠. 증상이 등장하면 제거해야 된다는 거, 상징화를 통해서 해제 반응시켜야 된다는 거,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이트도 인정하고 락강도 그 아이디어로부터 새로움으로 나아갔던 부분은 뭐냐면 증상을 제거할 수가 없다는 거. 여기서 증상이 소멸되면 다른 쪽에서 다른 방식으로 등장한다라는 거죠. 증상이라는 것은 제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증상이라는 거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증상은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사건들인데, 일반적인 프로디언들은 혹은 일반적인 우리의 세속의 세계에서는 증상적인 것, 사건적인 것이 출현하면 그거를 메꾸려고 해요. 없애려고 하죠. 없는 것처럼 간주하려고 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등학교의 한 남학생, 어떤 학생이 사건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다시 말해서 무언가를 하는데 선생님이 보기엔 알아볼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조그만 애가 도스토옙스키 소설 읽고 있고, 공부 시간에 다른 책 읽고 있고, 뭐 철학책 읽고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으로서는 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판단해요? 이 아이의 행동을 두 가지로 판단해요. 하나는, 그래, 나도 그런 거 해봤어. 너 사춘기구나. 나도 그런 거 해봤어. 네 나이 때 내가 그런 거 안 해본 줄 알아? 나 다 알아. 너 같은 애가 누군지 알아. 괜히 그 쓸데없이 겉멋들고 해서 그런 책 보고 수업에 참여 안 하고 학교 비판하고 선생님 비판하고 맨날 기분 나쁘면 가버리고, 너 같은 애 내가 알아. 자, 이미 존재하는 지식에 의해서 판단되었던 것으로 간주하죠. 이게 바디우가 사건이란 것을 우리의 세속의 권력이 바라보는 첫 번째 관점으로 파악하는 방식이에요. 너 같은 애 알아. 너 저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 보고 있는 거잖아. 자, 이미 존재하는 지식에 귀속시켜버리는 거죠. 그게 사건을 바라보는 세속의 첫 번째 태도예요. 혹은 두 번째 태도, 뭘까요? 없는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너 같은 애 없는 거야. 야, 우리 반에 너 같은 애 없어도 돼. 난 내가 이해 못하는 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건 필요가 없는 거니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널 유령처럼 그냥 간주하겠어 라는 태도. 이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사건이 등장하면 이 두 가지 태도가 대부분의 영역에서 그런 사건을 틀어 막아버리죠. 어떤 학생이 그 선생과 그 공동체가 알아볼 수 있는 지식의 행동을 하지 못하면, 그게 아무리 뛰어난 행동이라 해도, 그것이 아무리 미래의 어떤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새로움을 가져올 수 있는 태도라 해도 없는 것처럼 행동해요. 혹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유치하고 아주 부질없는 행동으로 파악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사건은 등장하자마자 사라져요. 등장하자마자 소멸하죠. 사건은. 증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증상이 우리의 몸에 등장하면, 정신분석의 세계에서 혹은 임상의 세계에서 어떤 증상이 등장하면 그건 이미 알고 있으니까, 자, DSM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 약 먹어요 라고 하던가 아니면 의사가, 정신분석가가 혹은 임상가가 모르잖아요. 그럼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아, 그건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니까 별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쉬세요. 휴가 가세요. 그거는 스트레스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야. 모른다. 아니면 그건 경계선에 있는 뭔가일 수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지금으로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라고 하는 태도. 증상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건이 발생하면 항상 그런 방식으로 간주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을 사건으로 만드는 건 누구일까요? 누군가가 혹은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그 주체가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 그 학생이, 그 고등학생이, 그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애가 나 틀리지 않았어요. 당신들이 틀린 거야. 나 틀리지 않았어. 내가 지금 이런 책을 읽고 이런 행동하고 이런 그림을 그리고 이런 여행을 떠나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는 가치 있는 행동이라고 혼자 주장하는 거죠. 혼자 주장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정받을 때까지. 그게 바로 사건이 사후적으로 사건이었음을, 진리의 사건이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집착해야 돼요. 누군가가 이 아이는 나쁜 애가 아니다. 이 아이는 당신들이 하는 행동보다 덜한 가치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얘가 하고 있는 행동은 어쩌면 당신들이 하고 있는 행동보다, 공동체가 주장하는 그 교육의 이상보다 더 뛰어난 걸 가져올 수도 있겠다 라고 누군가가 계속 인정해 준다면, 단 한 명이라도, 혹은 본인 스스로도 단 한 명이라도 그걸 인정해 준다면, 그래서 그 투쟁이 계속 이어진다면, 끝내 고집을 부린다면 몇 년 안에, 몇십 년 안에, 몇백 년 안에 이 행동이 가치 있는 것이었음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헤트로악시옹, 사후적으로 사건은 사건이었음을 인정받게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사건의 시간성이에요. 사건일 수 있으려면 그 사건은 결국 이 사건의 주체가 끝까지 어딘가까지 갔을 때, 그때 이 사건은 사건이었을 것이다 라고 규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 19세기의 인상파 화가들이죠. 여러분, 인상파 화가들, 요즘 젊은 분들의 표현으로 좀 그렇긴 한데 이런 표현 쓰잖아요. 존버. 인상파 화가들이 그 존버의 전형이었어요. 인상파 화가들은 다른 화가들에 비해서 오래 살았어요. 모네, 드가, 마네, 이런 사람들, 특히 드가, 모네는 되게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인상파 화가들은 항상 젊은 시절에는 비난받았어요. 우리는 지금 인상파 그림 그러면,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 그러면 굉장히 뛰어난 작품인 것으로 인정해 주지만, 당대에는 정말 멸시의 대상이었어요. 멸시의 대상. 제가 그 미술사 강의할 때 자주 우스갯소리처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그 사례가 어떤 거냐면,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길거리에 가다가 막 다툴 수 있잖아요. 그럼 남자가 화가 나서 자기 여자친구에게 그런다는 거야. 너 혼 좀 나야겠다. 인상파 화가들 그림 전시되는데 가서 인상파 그림 좀 보고 와야겠다. 그거 보여주면 얼마나 괴로운지. 그림이 하도 그림 같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걸 힘들어했다라는 수준인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그걸 그림 같지 않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인상파 화가의 그림을 그 이전에 신고전주의 회화와 비교해 보면 얼마나 극단적인 차이가 일어나는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신고전주의 회화를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에는 그 인상파 그림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림이었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모네는 계속 그런 그림을 그리죠. 점 찍고 말도 안 되는 그림을 그려요. 형태가 다 일그러지고 본인은 빛을 그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빛이 어디 있는데, 그냥 물감의 점들일 뿐인데 그걸 끝까지 그려요. 그리고 끝까지 버텨요. 그리고 나서 말년에 인정을 받죠. 아, 이것도 대단한 그림일 수 있겠구나.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즉, 자신의 그림이 어떤 사건을 구성한다면 이게 사건임을, 이게 진정으로 사건적인 것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진리가 실현될 것임을, 즉 새로운 미술사가 출현할 것임을 이 인상파 화가들이, 일단의 몇몇의 화가들과 그를 둘러싼 지지자들이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끝까지 지탱하는 것이죠. 끝까지 이게 옳다라고 주장하고 그 그림을 끝까지 반복해서 그리는 거예요. 촉성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진리임이 드러나죠. 그것이 진리임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건의 시간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체가 필요하다는 거, 주체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누군가 거기에 참여해서 그걸 촉성해야 한다는 거죠. 강압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옳다는 걸 계속 증명하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주체가 촉성을 미래에 완료하면 진리는, 지금 이 순간에 그 진리는 사건의 진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바디우의 진리 개념과 사건의 개념은 결국 미래를 사전에 욕망할 것을 요청하는 그 충실성을 요청하는 진리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특수한 진리 개념인 것이죠. 충실성을 요청한다라는 거예요. 충실성. 그냥 진리가 벌어지고 사건이 벌어지고 진리가 등장해서 모든 걸 그냥 해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주체의 충실성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존재가 진리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존재가 이전의 과거의 반복이 아니고 새로움의 실천이고 여러분들은 새롭게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충실해야 한다는 거죠. 자신의 진리 사건에 충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예술에, 자신의 글쓰기에, 자신의 사랑에, 자신의 과학에 충실해야 한다는 거죠. 충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때 그 미술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거기서 미술대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예술가가 될까요? 뭐 이런 어린 학생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그때 제가 했던 대답이 굉장히 락강적이고 동시에 바디우적이죠. 이런 대답이었어요. 뛰어난 예술가가 되는 것은 결국 매일 아침 정시에 작업실에 출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진리를 만들어내거나 우리 스스로가 사건을 조작해낼 수는 없어요.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려야 되고, 다가왔다면 그걸 지켜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작업실에 출근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작업실에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는 것. 예술이라고 해서 어떤 뭐 자유로움 속에서 실천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제가 글을 쓰는 방식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글 쓰는 것을 문제시해요. 어떻게 글을 쓸 수 있는가? 책을 쓰는 건 어떤 요령이 필요한가? 책을 쓰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과정인가? 좋은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나는 글 쓰기가 힘들다. 어떻게 글을 쓰냐?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면 돼요.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앉아만 있으면 돼요. 모니터 앞에. 그럼 뭐라도 쓰게 돼요. 한 글자라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건이 출현하게 되겠죠. 사건을 기다리는 것이니까. 나에게 어떤 아이디어가, 읽었던 어떤 책의 문장이 다가와요. 그럼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무언가를 쓰는 과정을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글쓰기란 그런 거예요. 평생 한 권을 그렇게 써도 되고 평생 100권을 그런 방식으로 써도 되는 거예요. 어쨌든 글쓰기는 많은 글을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막 써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글쓰기는 결국 충실성의 문제라는 것이죠. 매일 정시에 모니터 앞에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글쓰기예요. 이게 바로 바디우가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이고 그 사건에 참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던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달리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영감이 떠올라서 그걸 받아 쓰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여행을 다닌다든지 뭐. 근데 저에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에게 글쓰기라는 것은 하나의 노동이고 충실성인 거예요. 예술작품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때로는 사랑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충실성이고 노동인 것이고 사건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만약에 사건이 나에게 다가왔다면 고독 속에서 그 사건이 사건임을 알아보는 것이고, 거기에 매혹되기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충실한 것, 그것이 반복되고 지속되고 촉성될 수 있도록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이 끝났을 때 나는 비로소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그것이 사건이었구나, 그것이 진리였구나 라는 것을 확증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앞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것이 사건이다라고 인지할 수 있는 것은 미래의 그 충실성을 이미 담보하고 예측하고 있을 때에만 그러하다는 것이죠. 사건은 그렇게 전미래적인 시간성, 뭐뭐 했다면 조건이 있어요. 내가 주체가 거기에 참여했고 충실했다면 그것은 사건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전미래적인 시간성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지식의 시간성은 좀 달라요. 그건 언제나 과거형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글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글쓰기란 뭐냐? 새로움의 추구다. 그리고 우리가 글을 쓰기 위해서는 타자가 내 안에서 반복되는 것에 저항해야 한다. 내가 쓰는 모든 글, 모든 말투, 모든 행동의 양태들도 결국은 타자가 나에게 각인시켜 놓은 흔적의 반복이라면 그걸 일단 멈추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그 타자는 지식을 구성하는 것이고 지식이라는 것은 결국 과거에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새로운 날을, 새로운 글을 써나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 속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어제 만들어진 나인 것이고 그것의 반복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식을 반복하면서 살아갈 때에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정관념을 반복하면서 살아갈 때에는 우리는 과거의 시간 속에 속해 있어요. 우리에게는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예요. 사실상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엄밀한 의미에서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사변적인 영역에서 논리적으로 증명 가능한 것일 뿐이라면 시간이라는 것은 결국 언제나 과거형이에요. 사건의 시간성만 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시간성은 즉 과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정신분석이 그걸 항상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누가 어떤 현실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어린 시절의 그 욕망의 구도 안에 갇혀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과거의 시간성 속에 갇혀 있는 것이죠. 과거의 시간성 속에 갇혀 있다는 건 우리가 타자의 지식에 갇혀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건 지식의 시간성이고 진리의 시간성은 과거가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진리의 시간성은 전미래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시간은 항상 사건에 의해서 구성되는 진리의 시간은 항상 미래를 욕망할 것을, 미래가 마치 현실인 것처럼 가정할 것을 요청하는 시간성이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바디우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혹은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존재가 증상적으로 비틀리는 거다 라는 표현을 써요. 읽어드리겠습니다. On le voit, le nécessaire parcours de fragments mathématiques est requis pour enclencher en un point excessif cette torsion symptomale de l'être qui est une vérité dans le tissu toujours total des savoirs.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언제나 총체적인 지식의 조직망 내부에서의 존재의 증상적 비틀림인 진리가 초과점에서 계시되도록 하기 위해 수학적 단편들에 대한 횡단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 자, 이건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협소한 의미에서는 이래요. 지금 바디우는 수학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거기서 어떻게 진리 개념이 밝혀질 수 있는지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거기서 논리적으로 단절이 일어나는 지점들, 수학이 붕괴되는 지점들을 파악하고 그걸 일종의 수학이라는 어떤 평면의 증상적 비틀림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수학이라는 존재의 증상적 비틀림이라는 그런 용어로 판단할 수 있고, 거기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리가 어떤 형태를, 어떤 논리적인 형태를, 어떤 논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지, 혹은 진리가 어떻게 사유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수학의 역사를, 특히 지난 수업들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어떤 특정 수학의 단편들이 있잖아요. 특히 집합론, 칸토 혹은 뭐 코엔, 이런 집합론의 단편들, 그러니까 존재를 논증해 줄 수 있는 그 아주 특수한 몇몇 단편들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자, 이건 이렇게 한정된 영역에서만 파악될 수 있는 명제라기보다는 보다 확장된 영역에서 파악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증상이란 뭐냐? 증상이란 우리의 존재가 더 이상 지탱되지 못하고 붕괴되는 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증상 자체가 결국 비틀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바디우는 증상적 비틀림, 그러니까 톡시옹 쌍토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두 개가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어반복처럼 사용된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증상이란 어쨌든 비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면적인 것, 어떤 질서 정연한 것이 만약에 존재의 세계라면, 있는 것들의 세계라면, 펼쳐진 것의 세계라면, 거기서 사건이 벌어지고 무언가가 비틀리면 그 비틀린 곳 자체를 우리는 증상이라고 부르는 것이잖아요. 이게 증상의 기본적인 개념인 것이잖아요. 어떤 질서가 붕괴되는 지점, 우리의 건강의 질서가 붕괴되는 지점, 그래서 우리는 거기 증상을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증상은 비틀림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결국 우리는 진리의 존재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진리의 존재는 그 비틀림 그 자체 혹은 증상적 비틀림에 의해서 등장하는 무엇에 그 공간에서 발견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존재의 증상적 비틀림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렇게 수학의 단편들만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확장된 방식으로 우리는 그 증상적 비틀림이 곧 어떻게 사건을 구성하고 진리일 수 있는지를 파악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표현도 해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바디우가 조금 전에 그 증상적 비틀림, 즉 톡시옹 쌍토말리라는 표현만 쓴 게 아니고 뿌앙 엑세시브라는 표현도 써요. 초과점이죠. 엑세시브는 초과하다라는 뜻이니까 뿌앙은 포인트니까 점이죠. 어떤 초과점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언가가 기능장애를 일으켜서 초과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바디우는 진리가 시작되는, 진리가 구성되는 지점, 진리 사건이 등장하는 지점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바디우의 전반적인 철학의 체계에서 수학적인 논증들이 일어나고 혹은 정치적인 영역에서 예술적인 영역에서 혹은 철학의 영역에서 수학의 영역에서 어떻게 이런 뿌앙 엑세시브 초과점들이 발견될 수 있는지를 파악해 나가겠지만 이걸 우리의 일상으로 가지고 와서 해명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아서 이런 해명을 준비를 했는데, 자,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현존재로서의 삶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삶과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현존재 다자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증상적 비틀림과 만나는 경험을 흔히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흔히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정신분석에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증상적인 신체의 증상이라든지 혹은 심리적인 증상의 무의식의 증상의 비틀림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삶이 어떤 일관된 방식을 이어나가다가 특정한 지점에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무언가와 마주치는 순간도 그런 초가점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결혼 생활이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예를 들면 뭐 연애의 관계에서 삶이 그럴 수도 있고, 뭐 저를 예로 든다면 학자의 삶에서도 어떤 증상적인 비틀림의 순간들과 마주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초가점이 발견되는 지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결국은 진리의 사건을 구성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상품 소비 사회에서 이 상품 소비 패러다임 안에서 저 역시도 여러분 모두가 다 잠식된 채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우리 자신의 존재를 상품화 시켜야만 하고 우리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 존재인지, 혹은 타자를 상품화된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이 상품 소비의 패러다임 안에서 살아갈 때 무언가가 초과되는 지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나의 존재를 더 이상 상품화시킬 수 없는 사건, 더 이상 어떤 소비적인 연쇄가 더 이상은 불가능한 사건과 만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럴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진리 사건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래전에 썼던 책, 고독의 매뉴얼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고독이라는 주제를 다루었는데, 왜 고독이냐, 그리고 왜 매뉴얼이냐, 고독에 대한 어떤 실천, 필드 강령, 뭐 이런 의미의 책이었는데, 그런 해명들을 담고자 했던 책이었는데, 좀 캐주얼한 책이었고 좀 대중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책이기도 했었는데, 대중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책이니까. 자, 그런데 거기서 제가 고독의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독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독은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거죠. 누구에게 절대적인 조건인가 하면, 고독은 진리를 사유하는 사람, 진리의 사건을 욕망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리 사건은 누구에게 오는가? 물론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진리 사건은. 진리의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 우연히 그걸 진리 사건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하이데거는 그 자신의 존재와 시간에서 어떤 소설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 소설 속의 등장인물이 어느 날 갑자기 암의 선고를 받고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다시 말해서 암이라는 그 질병의 사건이 자신에게 진리 사건처럼 기능하게 되는 그런 사례를 언급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는 누구든 진리 사건을 마주 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진리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고독의 매뉴얼에서는 왜 고독을 강조했는가 하면 이 진리라는 사건이 우리가 마음대로 마주하겠다고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수동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 사건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혹은 기다리지조차 못한 상태에서 그것과 마주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를 상당히 수동적인 어떤 존재로 파악하도록 만들어요. 진리가 사건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조작해내거나 어떤 성취해내는 그런 주체적인 대상이 아니다라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게 바디오의 태도이잖아요. 락강의 태도이기도 하고. 자, 그럴 때에는 결국 주체로서 우리는 할 일이 없지 않느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고독의 매뉴얼을 썼던 것인데, 거기서 주장은 굉장히 간단해요. 고독하자라는 거예요. 고독하자.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고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진리를 더 잘 알아보려면 고독한 상태에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 고독이란 어떤 고독인가 하면, 왜 그 전에도 그런 질문들을 간혹 제가 강연을 하거나 강의를 할 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진리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리의 사건이 그렇게 외부에서 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요? 그럴 때 보통은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리라는 것은 그냥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살던 대로 사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그건 좀 무책임한 답변이었던 거죠. 고독의 매뉴얼에선 그런 주장을 했던 거예요. 살던 대로 살기보다는 고독해지는 것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이지 않을까라는 제안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고독이라는 건 사람들을 멀리하고 혼자 산속에 들어가 살고 이런 의미의 고독이 아니고, 고정관념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에 저항하는 것, 그래서 나를 어떤 종류의 진공 상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 나 자신을 타자의 고정관념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일종의 저항 상태에서 나의 공간을 보호하는 것. 자, 이게 고독의 개념이라는 것으로 그 책에선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 아이디어는 정신분석의 임상 절차로부터 온 것이기도 하죠. 정신분석의 분석실 내부는 타자의 고정관념과 팔루스의 언어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분석가가 저항하는 공간이어야만 하고, 진공상태를 형성하는, 즉 관념의 진공상태를 형성하는 공간이어야만 내담자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아이디어로부터 온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분석실의 공간은 고독한 공간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타자의 고정관념이나 타자의 어떤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제한되고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고독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고독 속에서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보통은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을 사랑하게 돼요. 그 상품 소비 패러다임 안에서는 우리는 상품을 사랑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니까. 그 상품을 사랑하고 소비되는 것을 사랑하고, 내가 소비되면 나는 아주 기뻐하잖아요. 우리 자신이 비싸게 소비되면 기뻐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가? 높은 연봉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높은 연봉을 받으면 우리는 비싸게 소비된 것을 받아들이는 상태인 것이죠. 타자도 그런 방식으로 바라보게 되면 타자를 우리는 소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소비적인 패러다임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그 패러다임이, 그 관념이 우리를 타자적인 방식으로 지배하는 것에 저항하는 것을 우리는 고독을 형성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고독 속에 있다라는 것은 결국 진리가 아닌 것을 거부한다라는 의미에서, 즉 진리가 아닌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진리를 사랑하는 간접적 태도라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는 무엇인지 아직 모르니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의 형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을 일단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독의 형태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겐 만약에 진리의 사건이 다가온다면 그 진리의 사건은 고독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훨씬 더 선명하게 받아들여지겠죠. 이것이 진리다라는 것을 그런 사람들은 더 빨리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그 고독의 매뉴얼을 썼던 저의 시대에, 그 시절에 저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화하지 않고 있어요. 그 고독을 지켜내는 것, 고정관념이 내 안에서 반복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고독한 상태라고 본다면, 그 텅 빈 진공을 견뎌내는 것이 고독한 상태라고 본다면, 그 고독은 바로 어떤 초가점이
혹은 증상적인 비틀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글쓰기란 무엇인가? 아무것도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타자적인 방식으로 쓰는 것에 저항하는 상태로 9 to 5 한다라는 거죠.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타자적으로 쓰지 않는 게 타자적인 방식으로 많이 쓰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쓰지 못해도 그 사람은 작가인 거예요. 공백을 쓰고 있는 것이니까. 고독을 견뎌내고 있는 것이니까 그 사람은 작가인 거예요. 작가라는 게 책을 많이 내어야만 작가는 아니라는 것이죠. 좋은 작가는 쓰지 않을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작가라는 것이죠. 타자의 목소리로 내가 쓰여지는 것에 저항할 줄 아는 사람, 이미 이 사람은 뛰어난 작가라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여러분 막셀 듀샹이라는 예술가 다 아시잖아요. 굉장히 게으른 예술가로 알려졌죠. 소변기 같은 레디메이드 작품 만들고, 그전에는 좀 회화 작품 몇 개, 초현실주의적인 회화 작품 좀 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는 체스만 두면서 살았다라고 보통 회자가 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작품 활동을 안 했다. 자, 그런데 저에게는 듀샹이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열심히 했던 사람인 것이죠. 타자적인 작품이 내 안에서 반복되는 것에 저항했던 사람인 거죠. 이것 자체가, 이 진공 상태를 예술가로서 견뎌내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삶 자체 안으로 예술을 끌고 들고 와서 삶 자체를 예술로 만들었던 것이죠. 거대한 진공이 삶을 구성하게 되는, 고독을 구성하는 예술 작품을 본인이 스스로 퍼포먼스에 보여주었던 작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듀샹이라는 사람이. 마찬가지 의미에서 바로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건과 만나는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더 잘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독을 견뎌내는 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고독을 견뎌낸다는 건 사람들 안 만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고정관념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놓는다는 것, 귀를 막는다는 뜻이에요. 차단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초가점은 형성이 되죠. 지금까지는 되게 미시적인 영역에서 그런 초가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거시적인 차원으로 미술사의 영역으로 가면 이렇게 그것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작품은 뭉크의 작품이죠. 여러분 뭉크 다 아시잖아요. 제가 이전 세미나 17회 강의 수업에서도 뭉크의 절규라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림에 대한 소개를 락강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 뭉크가 그렸던 그림인데, 자화상이에요. 자화상. 1888년에 그려진 자화상인데 뭐가 강조되는지 보세요, 여러분. 이게 왜 19세기 미술의 초가점을 형성하는 작품인지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작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것인데, 혹은 미술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초가점이 구성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 작품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자, 일단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뭐가 많이 뭉개졌네, 그러니까 디테일한 그림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얼굴이 제대로 안 그려졌죠. 얼굴이 많이 뭉개졌죠. 거의 얼굴의 절반가량이 뭉개졌죠. 그리고 눈도 제대로 안 그려져서 그냥 점 하나 딱 찍은 느낌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려지지 않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만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건 아닐 건데, 응시가 더 많이 느껴져요. 응시가. 이 사람의 눈을 뭉개버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눈빛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지가 더 많이 느껴져.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이미지의 효과인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디테일하게 잘 그려놓으면 오히려 거기서 시선과 응시가 더 사라지는 걸 느껴요. 잘 안 보여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얼굴과 눈을 가리잖아요. 그럼 그 응시가 더 강조가 되죠. 자, 이런 경험 여러분들 하셨을 거예요. 누군가 지인을 만났는데 그 지인이 해가 강해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 사람의 눈빛이 더 신경 쓰이는 거죠. 오히려 이 사람이 그냥 안경을 벗고 눈으로
선명하게 보이는 눈으로 나를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의 시선이 그렇게까지 느껴지거나 신경 쓰이지는 않을 텐데, 선글라스를 끼고, 즉 눈을 가리니까, 눈을 뭉개니까 그 사람의 응시가 더 신경 쓰이는 거죠. 그것의 극단적인 상황은 제가 다른 응시라는 시관 충동을 설명할 때 자주 언급하는 그 사례가 있어요. 즉 껌껌한 방, 지하실 안에 모든 불빛을 다 꺼놓고 앉아 있어 보세요. 즉 모든 이미지가 사라지는 상태, 공간 안에 들어가서 앉아 있어 보세요. 뭐가 느껴지나? 볼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니까 뭐가 느껴지나 한번 살펴보세요. 느껴보세요. 볼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니까, 즉 시각의 이미지가 완전히 제거되자마자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는 듯한 응시가 느껴져요. 이게 시관 충동의 물리적인 경험이죠. 아주 확고하고 구체적인 경험이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지금 이 뭉크는 왜 초가점을 구성하는 작품을 미술사에서 생산해냈다라고 해명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그 와중에 있는데, 자, 미술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미지를 그리는 거죠. 이미지는 뭐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고 또 그 안에 인물들이 우리를 보고 있고, 만약에 인물을 그렸다면 그 인물들이 우리를 보고 있겠죠. 초상화를 그렸다면 이것처럼 누군가를 그 맞은편에 있는 사람을 보고 있겠죠. 자, 그런데 풍경을 그려도 마찬가지예요. 풍경을 그려도 결국 우리는 그 안에서 뭘 느끼나요? 풍경화를 그리면 거기에는 시선이 없나요? 있어요. 어떤 시선이 있나요? 화가의 시선이 있죠. 그게 여러분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영화를 떠올려 보세요. 영화 작품. 영화 속에서 인물들이 등장하면 그 인물들이 카메라를 보거나 서로를 보는 시선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인물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풍경에서 카메라가 이렇게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선이 느껴지지 않나요? 시선이 느껴져요. 카메라의 시선이 느껴지죠. 카메라를 바라보는 감독의 시선이 느껴지죠. 우리는 인물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그 카메라로 찍힌 풍경만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누군가의 시선을 느껴요. 우리는 항상 시선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다시 회화로 돌아와서 그와 같은 시선의 구체적인 형상들이 지워지면 뭐가 출현하는가 하면 그 시선보다 더 불안하게 만드는 응시의 감각이 출현한다는 거죠. 이게 락강이 세미나 11에서 시관 충동을 설명할 때 그토록 길게 미술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회화란 무엇인가 막 이런 논제를 가지고 증명하려고 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왜 미술사에서의 초가 지점을 구성하는가? 이게 락강이 했던 이야기이기도 해요. 세미나 11에서 19세기 미술의 영역에서 우리가 관찰해 보았을 때 파리를 중심으로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파리와 독일 이 세계가 미술의 중심적인 어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중심적인 영역을 구성하는 곳이었잖아요. 미술사의 어떤 핵심적인 장소였어요. 그런데 라강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국가들에서 미술에서의 응시의 초과가 일어나고 있고 그러한 역사들이 미술사의 역사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언급을 하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노르웨이, 뭉크가 있는 이 노르웨이라든지 혹은 그 외에 다른 그 주변 국가들에서 중심적인 미술사의 영역에서는 은폐하려고 했던 그 시선의 평면들, 그 시선에 아주 일관된 신고전주의적인 그 미술사의 패러다임이 붕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붕괴되고 있는가 하면 미술이라는 것은 결국 시선의 예술인 것이니까, 눈의 예술인 것이고 보고 바라보아짐을 당하는 예술인 것이니까 그러한 시선이 안정된 방식으로 관리되다가 이렇게 출현하는, 지금 보는 이 불안한 응시가 우리에게 출현해서 마치 우리가 견딜 수 없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저 응시를 통해서 우리를 마치 겁주려고 하는 듯한 그 응시의 불안이, 즉 초과가, 즉 증상적인 뒤틀림이 출현하는 장소를 그 북유럽과 같은 장소의 미술의 사건들로 파악하려고 했던 것이죠. 락강은 그런 방식으로 미술사를 바라보았는데 아주 정확한 지적이었어요. 미술의 역사에서도 어쨌든 어떤 지점들이 그렇게 붕괴되기 시작해요. 붕괴되고 그 미술의 어떤 초과의 지점들이 사건을 구성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안해내는 것이죠. 미술의 역사에서도 그렇게 초과점과 사건적인 출현이 등장하고 그 사건적인 출현에 의해서
출현의 주체들이 뭉크와 같은 화가들이 혹은 모네와 같은 화가들이 마네와 같은 화가들이 충실성을 보여준다면 기존의 패러다임이 붕괴되기 시작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역사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화가들은 고독 속에 있는 화가들이라는 거예요. 모네도 그랬고 고독 속에 있다라는 거죠. 고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고독인가요? 사람들을 안 만나는 고독이 아니고 현재를 지배하는 미술의 아름다움의 패러다임을 보지 않으려는, 그걸 거부하려는 고독 속에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자, 이런 그림이 좋은 거야. 앵그르의 그림 좀 봐봐. 얼마나 아름다워. 국전에도 상 받았잖아. 이런 그림이 좋은 거야. 신고전주의 그림이 좋은 거야 라고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고 찬송하고 칭송하는 그러한 소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고독 속에 있는 거야. 이 화가들은, 이 뭉크와 같은 화가들은 자기의 작업실 안에 들어가서 귀를 닫아버려요. 그건 저 타자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야. 너희들이 말하는 아름다움은 타자의 아름다움이 반복되는 것이고 이젠 그것에 대해서 지겹다라는 거죠. 나는 그걸 듣지 않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캔버스 앞에 앉아서 평면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텅 빈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건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아름다움이 새로운 것일 수 있을까? 어떤 아름다움이 더 이상 타자를 반복하는 것이지 않을 수 있을까?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거죠. 고독 속에서. 그 고독을 대표하는 또 다른 인물이 제가 그 사람에 대한 책을 쓰지는 않았는데 주목하고 있는 작가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죠.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20세기 초중반, 중반의 작가. 근데 프란시스 베이컨의 작품들은 그야말로 일그러짐과 초가와 그야말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결국은 19세기 미술과 20세기 초까지 이어져 왔던 전통 미술의 경향들을 다 붕괴시켜 버리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는, 자, 그런 작품인데 굉장히 고독한 화가죠. 굉장히 고독한 화가이고 이 사람이 사건을 만나는 방식도 상당히 고독했어요. 이 사람은 한 번도 정규적인 미술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영국 사람이죠. 프란시스 베이컨. 영국 사람인데 청소년기에 10대 후반이라고 했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청소년기에 프랑스로 여행을 갔다가 피카소의 그림을 보게 되죠. 사건인 거예요. 사건과 만나는 거예요. 피카소의 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죠. 자신이 알고 있던 영국의 주류 미술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던 아름다움에 대한 세계, 즉 타자적인 아름다움의 세계와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그걸 이미 거부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거부만으로는 되지 않았어요. 뭘 그래야 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부 속에서, 고독 속에 있는 이 청년이 피카소라는 사람을 사건처럼 만나는 거예요. 그림을,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그림자, 작품을 만나죠. 그리고는 새로운 그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고독했기 때문에 피카소의 그림이 아름답게 보였던 거예요. 그럼 피카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피카소도 결국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고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화가였고 전통적으로 미술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려서 사람들이 다 그림 잘 그린다라는 소리를 해주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피카소가 누굴 만나나요? 브라크의 작품을 만나죠. 브라크의 입체주의 작품을 만나죠. 그리고 자신의 작품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리죠. 완전히 변화시켜서 새로운 미술사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만들죠. 이렇게 사건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고독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고 그 고독한 사람들이 이 초가점을 구성해낸다라는 것이고 그 초가점을 한번 구성해내면 그 이후의 삶은 그 초가점에 대한 충실성에 의해서 사건의 전미래를 구성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때 그 사건이 진리의 사건이었음을 인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의 확증자들이라는 거, 이런 충실성의 주체들이, 그 과정과 여정들이 그 사건이 진리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확증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시 이제 수학의 영역으로 돌아와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까지 나가게 된 배경에는 바디우가 그 수학의 그 초가점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수학의 단편들, 코엔의 어떤 수학의 이론들,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칸토의 그러한 무한에 관련된 그러한 이론들의 단편들, 그리고 뭐 체르밀러 프랭켈 공리가 등장하는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단편들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초가의 지점들이 그 수학의 이론들이 어떻게 붕괴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새롭게 재구성되고 보충되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잖아요. 그걸 확장된 개념에서 여러분들과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바디우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히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수학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궤적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인식론 하자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 이건 좀 명백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혹시나 수학이라는 것이 사유의 어떤 기술이라는 의미에서 인식론처럼 받아들여질 것에 대해서 일단은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이데거가 훸덜린과 트라클, 첼란 같은 시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특히 훸덜린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야기하고 칭송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시의 논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시가 어떻게 뛰어난 진리의 사건인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이데거가. 그런데 하이데거는 미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이데거는 미학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이데거는 존재론의 차원에서 그 시인들에 대한 논리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지 미학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본다 해도 그 수학이 인식론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 층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질문처럼 왜 하이데거는 수학을 엄밀하게 생각하고 하이데거처럼 시를 이렇게 문학을 진리의 사건의 어떤 주요한 전개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가? 예술이 더 뛰어난 건데 문학이 그렇게 뛰어난 건데 왜 문학을 보잘것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느냐라는 그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바듀가 저 대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미학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미학의 관점에서 문학은 별로고 수학이 더 우월하다, 이 얘기, 인식론이 우월하다, 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존재론의 틀 안에서 자 어떻게 우리는 예술적인 사건들을 바라보아야 하고 수학적인 사건들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수학적인 사건이 어떻게 존재론의 틀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유의 가능성을 전개시켜 주는지, 어떻게 그러한 초과점들을 수학이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재현해 주는지,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강의를 정리를 하고 서론을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가 서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어요, 여러분. 서론, 그리고 아마 다음 주에 그 성찰 1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20주의 강의, 일부의 강의를 다음 주에 마무리하게 될 것 같은데,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서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오면서 했던 작업은 이거예요. 일단 왜 수학이 존재론이라는 담화로 선택이 되는지, 자,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바디우가 말하고자 했던 논증의 부분들을 전달해 드렸어요. 왜 수학인지, 왜 우리가 수학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앞으로 전개될, 거의 앞으로 지금 우리 서론했으니까 한 20분의 1 정도의 수업의 진도를 나간 거예요. 서론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다양한 논증들의 어떤 개략적인 해명들이었어요. 개략적인 소개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야말로 서론이었던 거예요. 바디우가 앞으로 전개될 내용들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바디우와 함께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서론 강의였던 거죠. 바디우의 존재와 사건 강의 수업 일부는 서론을 다루는 내용이었어요. 아마 이렇게 서론을 오래 강의한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제 방식이기도 하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했는데, 자, 그런데 이 서론을 마무리 짓는 와중에 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어요. 저의 생각을. 우리가 왜 철학을 공부해야 되는가? 우리 첫 번째 프롤로그 수업에서도 철학함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은 따로 띄어서 전체 공개를 했었죠. 우리가 수업을 10주를 하면 그 중에 2주는 무료 유튜브에 공개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해드렸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수업에 대한 내용은 무료 공개를 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덧붙이면, 이런 유료 수업이 2년 뒤가 되면 무료 수업으로 공개가 됩니다. 유튜브에 뭐 한 번에 전체로 공개되는 건 아니지만 한 주 한 주 이렇게 끊어가면서 2년 뒤가 되면 무료 공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 채널에 가서 보시게 될 강의들은 다 2년 전 혹은 그 훨씬 이전에 했던 강의들을 차례차례 올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또한 양해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그렇게 공개되었던 프롤로그 수업에서도 철학함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다른 방식으로 드리고 싶어요. 철학을 하는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왔던 이 서론에 대한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즉 존재론을 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존재론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존재론 고리타분하다라고 생각하고 보다 좀 더 생철학적인 부분을 하죠. 혹은 미셸 푸코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 비판적이고 뭐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미시적인 차원에서라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타자화되고 있는지,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소망이 어떻게 타자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특히 권력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규정되고 수로화되는지, 이런 부분을 다루는데, 바디우는 그야말로 존재론을 다루는데 존재론을 그냥 다루는 것도 아니고 존재론의 아주 전통적인 내용과 함께 수학의 정말 사변적인 내용들을 끌고 들어와서 그 두 개를 융합시켜 가면서 존재론을 다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온 저와의 이 9주간의 수업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주목해 주셨다면, 충분히 그 안으로 들어와서 참여해 주셨다면, 사실은 왜 존재론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크게 질문을 던지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도대체 이렇게 사변적인 얘기를 우리가 왜 하느냐? 이렇게 철학사를 탐사하고 수학사를 탐사하고 우리의 현실의 어떤 실용적인, 당장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삶에 도움이 되는 언급들, 당장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당장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일 수 있는지, 내가 누구여야 하는지, 당장 삶의 실용적인 내용들, 당장 나의 고통을 설명받고 나의 희망을 자극받고 하는 그런 강의가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인문학적으로 실용적인 그런 강의가 아니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사변적인 내용을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던져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이것이 극단적으로 사변적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실용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스갯소리처럼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존재론을 공부하는 사람은 고독해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쓰는 언어하고 맞닿는 지점이 일견 처음에는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존재론을 공부하고 있으면 이 공부하다가 우리가 책을 딱 덮고 문 밖에 나가서 친구와 지인과 사람들과 이야기하려면 말문이 막히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별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대화가 없어요. 지인에게 사후적인 시간 속에서 사건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아니? 이런 질문 한번 해보세요. 관심이나 갖게 되는지. 진리 사건이라는 게 지식의 체계가 아니고 도래할 체계라는 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을 회사 동료에게 여러분들 해보세요. 대화가 통하지 않죠. 존재론은 극단적으로 사변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존재론의 역사를 탐사하는 이 철학사를 탐사하는 이러한 강의와 이러한 공부는 정말로 사변적이기 때문에 실용적인 세계에서는 전혀 통용되지 않는 언어예요. 그리고 이런 극단적으로 사변적인 언어는 우리를 고립시켜요. 우리를 어떤 의미에서는 보호해 주죠. 어떤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는가 하면 바로 실용적인 언어들로부터 보호해 줘요. 전혀 실용적이지 못한 사람들로 만들어요. 전혀 실용적이지 못한 사람들로 만든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타자적인 세계로부터 우리를 구별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우리를 고독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선 전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기표들과 함께 머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는 철학함이라는 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철학을 한다라는 것은 이 철학사에서 등장하는 이 사변적인 언어들을 끌고 들어와서 우리의 골방 안에 그것들을 채운다라는 것은 일종의 벽을 쌓는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벽을 쌓는다.
외부와 벽을 쌓는다. 어떤 의미에서는 오타쿠 같은 행동인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건 어떤 의미에선 좋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깥의 세상이, 타자의 세상이, 실용주의적인 세상이 결국은 우리를 소비되도록 만드는 세상이라면 그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몰두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핏 보기에는 이 철학의 책은 이 존재와 사건이나 뭐 하이데거의 책이나 혹은 뭐 플라톤의 책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이나 다 너무도 사변적이고 너무도 우리와 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흥미도 없고 재미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걸 욕망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텍스트를 욕망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기표들과 함께 고독 속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철학함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전혀 실용적이지 않도록 만드는 것, 우리 자신을 전혀 실용적인 인간이 아니게 만드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으로 우리 자신의 존재에 관련해서는 실용적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게 결국은 철학함의 목표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추상적인 사변의 극치인 존재론을 함께 공부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래요. 성찰 1이라고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하면 하나와 다수의 문제를 다룬다 라고 쓰여져 있어요. L'un est le multiple, condition a priori de toute ontologie possible 라고 쓰여져 있어요. 모든 가능한 존재론의 선험적 조건들이라고 써져 있어요. 참으로 고리타분한 표현이죠. 참으로 사변적인 표현이에요. 모든 가능한 존재론. 자, 존재론이 있으려면 조건이 있어야 한다.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나와 다수라는 개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존재론의 선험적 조건으로서 명제를 제시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Ce qui se présente est essentiellement multiple. Ce qui se présente est essentiellement un.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두 개를 이렇게 제시해요.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수이다.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는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이다. 다수라는 개념, 그리고 하나라는 개념. 이걸 이제 전통 존재론의 근거에서 밝혀보자라는 거예요. 정말 사변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집중하고 이것에 몰두하면 어떻게 이와 같은 사변적인 개념이 결국은 우리의 여기 있음, 실질적으로 실용적으로 여기 있음의 문제에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왜 있는지, 여러분들 거기에 왜 있는지, 한국에 그런 방식으로 왜 있는지의 문제는, 아니 그러니까 나는 학생이니까 거기에 있는 것이고, 가족의 가장이니까, 가족의 자녀이니까, 부모이니까, 자식이니까 거기에 있는 거지. 나는 투표권자이니까 투표소에 간 거지. 나는 회사원이니까 회사에 있는 거지. 나는 교직원이니까 교사로서 거기에 있는 거지. 라는 이 굉장히 실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실용적인 단어가 아니라 이런 극도로 사변적인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질 때 진정으로 실용적인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존재론이라고 바디우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이고 해드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서론을 마무리를 짓고 다음 강의 한 번 더 남았습니다. 10주차의 강의니까 다음 강의에서는 이 성찰 1의 초반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전체의 강의를 다음 주가 아니죠. 2주 뒤죠. 다다음 주에 전체의 강의를 마무리 짓고 2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